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첫 번째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일 동맹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힘당 의원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국힘당에서 사과 안 하면 회의 안 한다라고 맞섰죠. 그래놓고 오히려 이빠른 소리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 뭐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지 한미일 동맹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한일 동맹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맹은요, 동맹 국가의 땅을 넘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동맹이 될 수 없어요. 더더욱 일본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아직도 반성하고 사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노력해야 될 점들이 많아요.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경제 도발을 했고, 지금도 역사를 부정하고 독도를 본인들 땅이라고 우기고, 절대 일본과 우리는 동맹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주변 국가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본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호시탐탐 대한민국 영토를 노리는, 경제도 도발을 하고 영토도 도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경계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응? 근데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 북한이 핵 확산을 한다, 이런 이유만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여과 없이 쓰는 국힘당은 반역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22대 국회에서 국가 반역죄를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일본이 우리의 동맹이었습니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과 동맹을 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이런 국힘당 의원들은 반역입니다. 이건 반역이죠. 안 그래요? 일본 애들은 지금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리는 미국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일본을 동맹으로 여기고, 여러분들 동맹 국가가 동맹이라는 나라가 동맹 국가의 기업을 뺏어갖고 내쫓으려고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차이나요. 응? 국힘당 애들의 말대로, 국힘당 의원들의 말대로 우리가 일본과 동맹인데 동맹 국가의 기업을 함부로 주식을 매각하라 그러고 강탈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김병주 의원님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너무 멋졌던 게,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서 국힘당이 이 정도로 항의를 하고 소란을 피우고 이번에 사과 안 하면 회의 안 한다라고 떼를 쓰면요, 심심한 유감을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병주 의원님은 끝까지 이들에게 사과 전혀 할 마음도 없고, 본인들이 정신 나갔다라고 끝까지 밀어붙이셨어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해죠. 자기는 평생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켰는데 일본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했고, 한미 동맹은 맞지만 한일 동맹은 아니라고 일본과 동맹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죠. 국힘당이 사과해야죠. 왜
제대로 된 지적을 한 김병주 의원님이 사과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다음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 상정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사법과 이제 국힘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7월 4일까지 국회가 열리거든요. 현재 국회가 7월 4일까지 열리면 민주당이 이제 최상병 사망 1주기가 19일을 해서 4일 안에 올리면 보름 안에 돌아와야 되니까 19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이거는 내일이나 모레 방송법과 함께 추진하려면 최상병 특검이 상정되면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할 건데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다시피 180명이 중지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중지시키는 거냐면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24시간을 허용을 해줍니다. 24시간 지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5분의 3 180명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서명을 하고, 그러니까 100명이 필리버스터 종결 서명을 하면 24시간 하루 뒤에 재적 의원의 5분의 3 180명이 어떤 동의로 투표로 종결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국힘당이 아무리 꼼수 부려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정봉주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 탄핵을 위해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호언했다. 최고위원 경선이 7명 1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려면 닥치고 공격. 예, 정봉주의 최고위원 출마 캐치플레이들은 닭공. 참 저렴하다. 정봉주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캐치플레이는 닭공. 그래서 저는 좋은 분들 되게 많죠. 이번에 고민들 여러분들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정봉주가 어떤 입이 가벼운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도 한 것도 있고 저랑 열린민주당을 만들면서 대립했던 적도 있고 그러지만 정봉주 의원에게 민주당에 어떤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봉주 의원은 제가 보면 현 5선급 내공을 갖고 있는데 원에만 5선을 했습니다. 네. 원외 5선 의원이에요. 원내 초선, 원외 5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봉주 의원님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닥치고 공격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공격하나. 왜냐면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최고위원회 못 들어가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최고위원회 못 들어가니까 정봉주 의원님 그리고 김병주 대장님 이런 분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한 분씩 저희가 모시고 한번 나중에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엔 잘 되라. 최고위원 컷오프는 없잖아. 그치? 당원들이 뽑으니까 정봉주 컷오프는 없을 거 아니야. 나중에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스타 팬 여러분들이랑 우리는 그때 누구 뽑을까 근데 너무너무 다 좋은 분들이야. 어떤 분들이 이번에 출마했냐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강선우 의원,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 그 다음에 현직부터 부를게요. 김병주 의원, 그 다음에 민영배 의원, 그 다음에 이성윤 의원, 그 다음에 전현이 나왔나요? 전현이 나왔나요?
강선호, 한준호 의원. 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강선호, 김민석, 김영주, 민영배, 이성윤, 한준호. 또 누구 있죠? 하여튼 다 현직들인데 여기에 이제 원외도 있고 그러는데 이현주 의원 나오신대요. 정봉주, 김병주 한 표. 저도 정봉주, 김병주 마음이 좀 가요. 그것도 괜찮고, 하여튼 정봉주는 좀 이거 안 하면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할 게 없잖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 방통위 얘기 좀 할게요. 이 런종섭. 예, 예. 네, 드디어 이 막가파 정부입니다. 2번부터 할게요. 예, 막가파 정부. 사실 김행부터 시작했죠. 인사청문회에다가 짱 박혀갖고 없어졌던 김행을 시작으로 런동관, 런정섭, 런홍일. 예. 결국은 런동관이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런동관은 이 방송 기술자예요. 런동관은 방송 기술자, 방송 장악을 위해서 철저하게 트레이닝된 이명박 시절부터 트레이닝된 런동관이었고, 이제 런동관이가 시작으로 이제 꼼수, 그러니까 런동관이는 KBS 장악할 때 일조루라고, YTN 민영화 시킬 때 일조루라고 잽싸게 탄핵한다니까 도망간 놈이고, 그 다음에 그 런동관에 이어서 런홍일을 임명을 하자마자 이번에는 런홍일이랑 이상인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MBC의 어떤 박문진 이사진 교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에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도망갔는데 대통령 공범입니다. 정말 정광석과 같이 재가를 해줘요. 정말 이거는 너무 막가파라고 제가 오늘 표현한 게, 야, 이 정도로 무모한가?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다 이른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사퇴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범죄자들 돌려먹는 겁니다. 이동관, 과거에 방송장악에 어떤 죄가 있던 놈, 김홍일 즉시 사퇴. 이제 이준숙이 온대잖아요. 이준숙이 왜 오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결국은 김홍일이가 결국 런동관 가치는 쉽게 이 방송 장악의 쿠데타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방송 장악의 쿠데타인데, 이거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라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사퇴하면 어쩔 수 없어갖고 냅뒀는데, 이 탄핵 피하라고 결국은 탄핵을 만약에 피하지 않고 탄핵이 만약에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못하기 때문에 김홍일이 탄핵 전에 사퇴를 하고 빨리 재가를 한 다음에 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려고 한다. 어제 제가 심층 분석해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인도 탄핵시켜버리면 돼요. 만약에 또 새로운 이준숙이나 이상인 2인 체제로 가려고 하면 나머지 하나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꼼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다 탄핵시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이 정도까지 하면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동관 방송기술자, 김홍일 법기술자, 이진숙은 뭘까요? 민영화 기술자예요. 이준숙이가 옛날에 MB정부 때 MBC를 민영화시키자라고 주장했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인간들이 방송 장악을 넘어서 MBC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KBS나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영원히
어떤 그 국회에서도 통제 못하게 국회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방송사를 못하게 만들까봐 아예 민영화를 시켜버리면 사실상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예상은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더 가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MBC의 민영화구나.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단순히 MBC의 이사진을 바꿔서 MBC 사장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MBC를 민영화시켜갖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정치권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는 게 바로 얘네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계속 런동관, 런홍일 이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실제로요. 지금 사퇴의 꼼수를 하다 보니까 코앞에 MBC 장악이 이제 정말 시간 싸움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마 2인 체제로 지금 저것들이 8월 12일 날 현재 박문진 이사진의 교체가 이제 그러니까 임기가 8월 12일까지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이사진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아마 공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형식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갖고 그 이사진들이 새로운 이사장을 추천을 하면 그 이사장은 지금 KBS가 박민에게 장악당했듯이 그런 식으로 그 이사장을 교체해갖고 MBC의 PD뿐만 아니라 국장, 방송을 다 장악하려는 음모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얘네들은 밀어붙이겠죠. 지금 얘네들 아마 밀어붙이려고 지금 방통위 2인 체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2인 체제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할 거지만 지금 사법부에서 계속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체제의 협의체다. 5인 체제의 협의체인데 이 2인 체제에서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을 만들어 오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에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2인 체제의 방통위 고수는요. 이거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지금이야 밀어붙일 수 있고 그래도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 가처분이나 소속을 걸면요. 아마 이게 저는 지네 맘대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긴장은 해야 됩니다. 저것들이 이제 하는 대신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날짜별로 보면 이동관이 여러분들 와갖고 뭐 했냐면요. 이동관이 거의 한 100일 정도 근무했거든요. 2023년 8월 25일 작년 8월 25일 날 이동관이가 와서 한 일이 이 8월 25일 날 임명되고 3일 후에 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죠.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수,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 추천회 이사를 해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KBS 보궐이사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MBC를 사실상 박민에게 넘겨주고 YTN을 민영화 시켜놓고 유진기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업에게 넘겨주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1일 날 탄핵안을 발의하니까 이동관이 런동관이 돼갖고 자진 사퇴하고 윤석열이가 바로 재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2월 29일 날 김홍일이가 취임을 하고 KBS 등 34개의 지상방송사 제어가 의결을 해주고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동관이가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 본회의에 그 의결을 해주고 얘는 저기 승인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채널 A, YTN 연합뉴스 재승인 의결. 그 다음에 탄핵하니까 도망가고 이런 짓거리 한 겁니다. 이건 민주당이 국회를 다행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홍일 탄핵 막힌 야당이 국정조사를 띄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동관부터 이거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이동관 출석해야 되고 김홍일 출석해야 되고 다 출석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7개 정당이
조사 범위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꽤 넓습니다. 지금 모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개혁신당도 참여를 했어요.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조사 범위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조사를 할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이 2인 구조의 위법성,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여태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구조로 의결하거나 승인해 준 것들은 모두 무효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거고, 현 방통위의 방송통신심사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의 위법 여부, 그 다음에 공영방송 장악 시도 여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당시 절차적 위법 여부,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와 편성 보도의 자유 침해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왜 여러분들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 김용일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면 이 민주당이 유리하냐면요,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해줍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조중동 빼고는 웬만하면 찬성해 주거든요. 이거는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원식 의장이 이제 런홍일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입법부가 권한으로 방송위원장의 탄핵을 날짜를 잡아갖고 탄핵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거는 대통령이 이걸 재빠르게 제거해 주는 거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건 아마 국회 차원에서 탄핵안 발의가 당론으로 추진되거나 그러면 몇 시간 이후부터는 사퇴도 못하게 하고, 사퇴를 못하게 하면 이건 아마 될 것 같아갖고, 제가 보면 지금 우원식 의장이 그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걸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김홍일, 윤석열 국회 탄핵 소추권 무시하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하는 행동 좌시하지 않겠다. 고위공직자라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국회 탄핵 소추안 처리 직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사태를 바로 수리한 윤석열을 향해서 탄핵 소추권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에서 어떤 법을 탄핵 소추 대상자가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 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이거는 이동관을 얘기하는 거죠.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국회의원 탄핵 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의원들과 함께 지효를, 이거는 입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탄핵 소추 대상자로 지정되면 사실상 탄핵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퇴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밑장 빼기 방지법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실 조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이 어떤 이 2인 체제의 어떤 그 MBC 장악 의도를 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려다가 런홍일이 되는 바람에 국정조사, 야 7개 당이 모여서 국정조사로 사실상 더 크게 됐다. 처음에는 민주당 지도로 법사위에서 하려다가 야당들 공조로 이제 국정조사로 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개진수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개총수 하다가 제가 본의 아니게 이진숙 씨의 이름을 개진숙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숙 씨가 이제 MBC 다음 방송통신위원장 차기에 이준숙이가 지금 이름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지금 요거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지금 8월 12일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박문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MBC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박문진에서 이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교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MBC 사장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진을 현재는 야권이 더 숫자가 많아요. 민주당 추천이나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해놨던 사람들의 임기가 이제 8월 12일 날 종료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빨리 이 이사진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여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로 빨리 사람들을 바꿔서 MBC 사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 접수 기간은 이번 달 11일까지예요. 11일. 이후에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는 앞으로 2차례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2번 정도의 의결을 더 해줘야만 MBC를 쟤네들이 마음 먹은 대로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그래서 김홍일을 빨리 제거해주고 빨리 새로운 그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해서 이달 말까지 방통위원장을 이준숙의로 내려 꽂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MBC를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이제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제 이준숙이가 지금 오르내리는데 이준숙이가 과연 무슨 짓을 했었냐 과거에. 이준숙은 여러분들 MB 시절 김재철 사장 시절에 홍보국장을 합니다. 김재철이가 MBC를 아직도 김재철이는 MBC랑 소송을 하고 있어요. 언론 장악. MBC 김재철 사장 시절에 홍보국장을 그때 막 여기저기서 사회부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막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MBC 막 우리가 MBC 살려야 된다 그러고 하면서 그때 갑자기 사회부 취재기자가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막 그랬던 일이 불과 한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김재철 사장 시절이었어요. 그때 홍보국장을 지냈던 게 홍보국장과 기획조정본부장을 이준숙이가 있었어요. 그때 이준숙이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우리는 예전에 이준숙을 뭐 이라크에서 이준숙입니다. 무슨 여자가 종군 기자냐 이런 식으로 뭐 맨날 어떤 전장터에 나가고 그런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이준숙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분해했었죠. 김재철 사장의 그 당시에 그 노조 탄압을 할 때 김재철의 입이 되어 갖고 계속 노조 그 당시에 MBC 노조랑 탄압할 때 이준숙이가 대표로 김재철이 대신 엄청나게 앞에서 탄압하고 싸우고 그 지랄을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MBC가 보도를 제대로 않아 기레기라는 비판을 받을 당시 보도본부장이었어요. 이때 MBC가 제대로 그때 장악당해갖고 제대로 보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MBC 비판하고 할 때 그때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MBC의 보도를 통제했던 게 바로 이준숙입니다. 그때 권재용도 있었고 이준숙 전 사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는 이유에는요. 제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민영화의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KBS는 공영방송이고 MBC를 민영화시켜야지 얘네들은 나중에 MBC에 대해서 우리가 골탕 먹을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MBC를 민영화를 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준숙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2년 당시 이준숙 기획조정본부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민영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문진의 그 지분을
그러니까 MBC의 지분을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호찬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 요번에 그 민영화를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준숙이랑 박근혜 정수장학회를 맡고 있던 최필립이랑. 그래서 이호찬 전국 MBC 본부장은, 노조 본부장은 방송장학기술자 이동관이 가고 법기술자 김홍일이 오더니 이제는 민영화기술자 이준숙이가 왔다라고 해서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방통위를 매개로 KBS와 YTN을 이미 장악을 했죠. 박민, 그리고 YTN은 유진기업이라는 어이없는 어떤, 사실 YTN은 보도 채널을 민영화를 시켜버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MBC죠. 지금 MBC 방통위원, 결국은 MBC를 방통위원장을 내려 꽂은 다음에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해서 MBC 사장을 제2의 김재철 같은 새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KBS에 박민 세웠듯이 MBC에도 박민 같은 새끼를 앉혀놓고 민영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MBC를 민영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 조중동에서,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조중동에서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조중동이 MBC 민영화를 떠들어요. 한국경제정치부장은 지날 한국경제에서 갑자기, 한국경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신문의 조선일보예요. 경제신문 중에 조선일보급이 한국경제입니다. 지난 한국경제에서 느닷없이 이유 없는 공영방송들, 그렇게 하면서 민영방송인 채널들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방송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꾸 공영화 시켜놨더니 어떤 권력이 잡냐에 따라서 자꾸 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 방송을 공영화해서 민영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럴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 공영방송들을 시장에다가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도 MBC 안 뺏기려 방통위원장 탄핵 칼럼에서, 당장은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홍역이지만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민영방송 MBC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쟤네들은 이렇게 MBC나 이런 데를 민영화시키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MBC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영방송을 인수하려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재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벌들 아니고 어떻게 MBC를 삽니까? 결국은 삼성, LG, 현대, 이 사람들이 우회 상장의 우회 지분을 가지고 재벌들 아니면 MBC를 어떻게 사요? 결국은 재벌들이 공영방송도 장악하는 겁니다. 민영화 시켜갖고.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가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진짜 이놈들 꼼수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언론 장악이 아니라 MBC 민영화 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시청자들만큼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MBC 민영화가 저들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대북 송금 검사들, 오늘의 본 주제, 민주당 검사 탄핵에 긴장하는 사법부,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민주당이 드디어 칼자루를 빼들었습니다. 예, 검사들만 칼이 있는 게 아니죠. 민주당이 대북 송금 대장동 수사 검사 4명을 탄핵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시작도 못할 겁니다. 과거 같으면
무슨 탄핵 정국이냐면서 민주당이 과거에 여러분들 거의 그 무등산 수박 바실 때, 응? 민주당이 과거 무등산 수박 바칠 때는 무슨 탄핵 얘기했다가는 민주당 안에서 먼저 싸워요. 그렇죠? 괜히 이런 검사 탄핵이니 뭐냐 하면 뭐 이상민, 박용진, 조응천 그 수많은 애들이 나서서 더 민주당을 시끄럽게 했었어요. 근데 요번엔 그런 거 없잖아. 나는 이게 너무 잘 돼 있다고 봐요. 과거 같으면 민주당이 뭐 탄핵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찬반이 그 엇갈리면서 결국은 민주당에서 싸움 나갔고 역풍 타령하고. 근데 이번에 일사천리하게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몇 명이 동참했는 줄 아십니까? 몇 명이 동참했는 줄 아세요? 170명. 전원이 한 거죠. 한 명은 우원식 의장이니까,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이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가 있기 때문에 170명 전원이 사인을 해갖고 법사위 회부에서 의결을 하고, 더 민주당이 멋진 게 뭐냐, 추가로 더 탄핵할 검사들이 있을 것이다.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추가로 검사들 탄핵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놈들이 지금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TF 팀장이 누구냐면 민영배 의원이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명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어떤 놈들이 있냐, 여러분들 보시면, 특히 민주당이 과거 같으면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의총에서 막 시끄럽고 그랬는데, 이번에 의총에서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국힘당은 보복 탄핵이다 지랄들을 하죠. 이재명 당대표 수사검사 3명 등 검사 4명을 했는데, 한 명씩 해줄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TF는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장경태 의원, 전영기 의원이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뭐 회판 버린 거 있죠, 연어회, 초밥, 이 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사안의 소추안을 의원가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을 로 지금 탄핵을 했고, 그 다음에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그러니까 박상용, 강백신, 그 다음에 어미준. 이 어미준은 여러분들 현재 부천지청장인데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을 수사온 검사들이고, 어미준이는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의 의자 사건을 수사했던 그 검사예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얘기해서 탄핵을 한 거고요.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13년 전인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해서 어미준을 탄핵을 하는 거고요. 야, 이게 검사들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이재일 변호사님? 그거 좋네. 검사들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 봐. 그래서 13년 전 사건으로 어미준을 지금 탄핵을 하는 거고,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수사 때 위법성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탄핵은 무관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장 씨는 지난해 김 검사가 보낸 문자를, 지난해 김 검사에게 보낸 문자,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냈다. 요거는 김영철 문제는 이거 잘못하면 요건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이 돈 탐사가 건드리는 것들은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는 장시호가 오히려 내가 거짓말을 지어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요 4명을 현재 탄핵, 박상용,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4명에 대해서는 현재 탄핵 소추를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일이 일어나자마자 오늘 이원석이가 반발을 한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요, 전광석화 같이 기습적으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한다 이런 얘기만 있었지, 검사 탄핵소추안을 언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기습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이 된다면 위법한 탄핵, 시도가 탄핵 사유라고 맞받아쳤는데, 미안한데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170명 전원 명의로 박상용,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여기에 안동준,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이어서 벌써 7번째 탄핵안을 한 것이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고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렇죠.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술집과 룸사롱 접대뿐만 아니라 별짓을 다 해도 99만원 세트로 만들어갖고 면죄부를 주고, 이게 뭐냐, 검사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미룰 사람이 없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저기서 제보도 안 들어오고 쉬쉬했죠. 이제 검사들도 잘못하면 죄값을 짓는다, 죄값을 묻는다 라는 이게 원칙이라면, 검사들이 그동안 잘못한 죄가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용의자를, 어떤 피의자를 회유를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민주당이 이거를 한 거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탄핵위기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은 누구인가? 어미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사법연수 32기, 얘 또한 특수통입니다. 2010년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한 놈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석열을 보좌했던 사람이고요. 이 어미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 대검 반부패 기획관을 요직을 거쳤던 사람이고요. 이 어미준은요, 탄핵 사유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이고요.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 이 의혹이 떠오르자 대검 감찰부 소속,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임은정 검사가,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 때 임은정 검사가 이 어미준을 임은정 검사에 의해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이중 사건을 그 당시에 대검 감찰부 소속 임은정 검사가 조사 및 수사를 진행했지만,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조직적인 방해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좌초됐던 사건이에요. 좌초됐던 사건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야당 정치인인 한명숙 전 총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한만호의 번복된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가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한만호 주변 재소자들을 위증을 연습시켰고, 이들이 재판에서 실제로 허위의 위증을 한 바 피소추자는 명백히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임은정 검사가 이미 그 당시에 대검 감찰부 소속이었을 때 조사랑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이라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넘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특수통인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이 사람은 사법연수원 33기입니다. 최근에 장시호 녹취록으로 이슈가 됐던 검사고, 강백신 차장검사와 함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검에 참여했던 윤석열 사단이에요. 김영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대검 반부패 1과장의 요직을 거쳤고요. 그가 요직에 있는 동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 사건과 김건희 사건들을 그의 손을 거쳐갔는데, 특히 김건희 사건들을 전부
무혐의 처리분 사람이 바로 이 김영철입니다. 코바나 컨텐츠의 어떤 그 광고 문제 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김건희 사건을 전부 무혐의 처리해준 인간이에요.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증인 장시호에게 수사상 지득한 기물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해유준 교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적시하고요. 또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무혐의,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도 무혐의,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의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 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정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김영철이 제일 나쁜 놈이죠.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그 당시에 윤석열 집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남들보다 아주 싸게 매입했던 그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쥐약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34기입니다. 이 김영철이랑 누구죠? 그러니까 어미준 32기, 김영철 33기, 강백신 34기. 이 강백신은 누구냐?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인데 요 놈은 2016년 최순실, 그러니까 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는 놈들이에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다 수사하고 대장동 사건 뭐 이거 사건 막 이 새끼들이 다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다 이 새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특검에 파견돼 있던 윤석열과 한동훈과 호흡을 맞췄던 특수통입니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임명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이제 못된 짓거리 했고,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면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 1부장으로 자천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다시 화려하게 컴백하고, 이놈이 대장동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는데, 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이 강백신은 탄핵 사유는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라는 수사를 강백신이가 지휘를 했는데, 이 강백신이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이 수사를 이끌었는데, 그럼 어떤 명예훼손 사건이냐? 민주당은 명예훼손죄는 검찰청 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6개의 중대범죄 수사 외에는 절대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는데, 희한하게 이 명예훼손 사건을 웬만하면, 저희도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청에다가 고소를 해보잖아요. 중앙지검 같은 데다 고소를 하면요, 대부분 중앙지검에서 관할 경찰서로 넘겨주는데, 희한하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바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 그러니까 뉴스타파, 그쵸?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여러 윤석열에 관해서, 김건희에 관해서 보도했던 언론사들을 직접 수사하고 위법행위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강백신 검사입니다. 그래서 강백신은 이 사유로 지금 현재 그리고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걸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상용 사법연수원 38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어떤 게 있냐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주지사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검사 4명 중에서 연차는 가장 낮지만 가장 분량이 많아요.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김성태 회장에게 여러 가지 이화영을 회유해라 그러면서 중대한 위법
팽의를 했고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됐고, 피의자 이화영에 대한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막고 변호인 없이 피의자 신문을 강제함으로써 피의자 이화영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소위 2019년 울산지검 청산의 음주 똥 사건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변 사건. 이 똥검, 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박상용이가 탄핵 사유에 울산지검 검사 2019년도에 있었던 청산의 음주 대변 사건도 포함시켜갖고, 이 박상용이는 현재 그 탄핵 사유에 그것도 얘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허위 진술 강요하고 막 그 술 파티하고 막 이런 놈이고요. 아까 그 놈이랑 같이 그 제가 맨 앞에 얘기했던 뭐 이런 놈들. 그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원석이가 지 검찰총장이라고,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바지 아니다, 사실상 지금 윤석열에게 손발 다 잘려놓고 지가 검찰총장이라면서 검사들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마자 오후 3시에 대검 기자실을 이원석이가 직접 찾아갔고,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7번째 검사 탄핵, 이거는 저는 헌재에서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검사들한테, 여러분들 제가 서초동에서 좀 아는 이쪽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압박이래요. 몰랐는데 검사들이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이 탄핵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 진짜 생각해보세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특수부를 누가 건드립니까? 안 그래요? 검사들이 여러분들 자기 상관한테만 잘 보이면 승승장구하고 출세를 하지, 누가 검사들이 탄핵될 거라는 생각을 하겠냐고. 이거는 헌재에서 자기가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아무 상관없이 검사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랍니다. 엄청난 압박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이원석한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김명신이 소환은 언제 할 거냐라고 했더니,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서, 저는 사실관계 확인, 법리 판단을 검사들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바보죠. 검찰총장이 지휘해야죠. 얘기를 하든가. 원칙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원칙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김건희가 이따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탄핵된 검사들이 기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이게 왜 오늘 방송 제목에 민주당 검사 탄핵에 긴장하는 사법부라는 제목을 썼냐면요. 지금 민주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침없습니다. 더 세게 나가야 돼요. 왜 더 세게 나가야 되냐면, 올해 선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 선거 없습니다. 민주당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년에 선거 있어요? 있어봐야 재보선이에요. 그렇죠? 있어봐야 재보선 몇 개 있는데, 민주당 지금같이 선거 없는 철에 검사들 조져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결국은 민주당이 이렇게 법적 하자가 있는, 위법성이 있는 검사들 4명을 딱딱 집어갖고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들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그쵸? 이번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 새끼들이 모해 위증을 시키고 술판을 벌리고 회유를 하고, 지금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표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랑 공소장을 보고 심판 내린 새끼가 있잖아. 이 새끼도 탄핵 사유잖아.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신희진 판사인가요? 이제 재판부도 함부로 판사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 정도의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진우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런 애들의 공소장만 보고 사실상 증거를 채택해갖고 이재명 당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에 9년 6개월을 때리고 이 사건을 또다시 이재명 당대표도 신진우가 맡는다? 민주당은 여기서 이제 더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있다. 지금 이제 검사들의 여러 가지 비리 혐의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사실상 이런 잘못된 공소장 누가 봐도 허위의 인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의 진실보도나 다른 언론사들의 정확한 팩트체크는 무시한 채 오히려 검사들의 주장만을 증거로 채택한 판사도 탄핵 사유죠. 안 그래요? 판사도 자기의 임의적인 뉴스타파가 진실 보도를 하고 대북송금 쌍방울 특검뿐만 아니라 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 국정원의 자료 이런 것들은 전부 이재명 당대표에게 유리한 자료들은 전혀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검사들이 주장하는 김성태의 주장인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끄는 이 사람들 공정하지 않는 재판이잖아요. 판사들도 떨겠죠. 자기가 1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공소장을 쓴 놈이 현재 탄핵 대상이야. 그러면 사법부도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판사들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데? 판사가 신이야? 난 제발 여러분들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것은요 헌법의 기초에서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공정한 그 외압이나 그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법과 증거와 사실을 기초해서 판사가 내리는 정의로운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런 선택적 증거 채택과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어제 오늘을 이었습니까?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 이런 사법 살인이 벌어질 때도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존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법 살인을 저질렀던 판사들의 분명한 직권남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야 되는 나라면 과거의 민청학령 사건, 인혁당 사건에 정말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들 다시 죗값을 물어갖고 법은 끝까지 죄를 묻는다는 걸 이게 바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살인이었어요. 아무 죄 없는 학생들 잡아다가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 잡아다가 간첩몰이 해갖고 18시간 만에 사형시키는 이런 사법 살인을 저질렀던 인간들이 왜 존경받아야 되고 왜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거죠. 제대로 사건 파악도 못하고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파악 못하면서 선택적 증거 채원으로 억울한 여러분들 우리가 왜 3심 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적어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안에서 1심의 판단도 2심에게 바꿔보고 2심의 판단도 마지막 제3심 대법원에서 묻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우리가 무조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지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판결을 하는데 왜 우리가 꼭 존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당당하게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면 그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된 것을 민주당도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힘당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단 하나만 나와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심사 유창훈 판사 얼마나 토끼몰이하고 얼마나 사냥했습니까?
좌파 판사니 무슨 판사니 하면서 얼마나 공격합니까? 민주당은 너무 양반이에요. 말도 안 되는 판사들 그 사람들 뒤쳐서 하고 사법부가 이따위로 썩어 빠졌으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저렇게 막 나가는 새끼들이 있어도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고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는 걸 사법부에서 기각시켜주고 재수사 요구하고 사법부가 직권으로 명령을 하면 검사들이 이렇게 오만불선을 하지 못해요. 검사나 판사나 똑같은 새끼들이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더럽고 썩어 빠지니까 검사들이 막 나가는 겁니다.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진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유일하게 그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사법부의 판단 아닙니까? 사법부도 똑같은 새끼들이니까 누가 봐도 그 대가리 좋다고 서울 법대 나와갖고 판사 된 새끼들이 이 증거가 맞는지 이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것도 판단 못해갖고 김성태의 판단이 더 옳다, 뉴스타파나 국정원의 판단은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재판을 맡깁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존경해야 되고 왜 이런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돼요? 개나 갖다 주라. 잘못된 판단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고 판사 위에 국민 있는 거 아니에요. 헌법 위에 판사 있는 거 아닙니다. 헌법을 기초로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상식적인 판결을 할 때 그 판사가 존경받는 거죠. 판결이 존경스러워야지 그 판사가 존경받는 거죠. 판결은 개 똑같이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해놓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판사가 존경받으려 그러면요 판결문이 존경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권위만 따지는 판사는요 앞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인간이 쓴 판결문을 읽는 순간 존경한이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고 어떤 증거가 더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지 판결하는 거예요. 저는 검사 탄핵, 민주당 한 발짝 더 나가서 잘못된 판사, 헌재소장, 판사 할 것 없이 요번 아니면 민주당 감히 이런 시도조차 못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판사, 대법관, 헌재, 소장, 저는 이번에 그 검사 탄핵 때 말도 안 되는 위법성은 있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런 인간들도 탄핵해야 됩니다. 대법관도 탄핵하는 민주당이 돼야 돼요. 응? 그래야지 함부로 까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잘못된 판단을 왜 우리 국민들이 따라야 됩니까? 저는 판사들의 판결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민주당 검사 탄핵 절차 돌입했고 이미 기습적으로 탄핵했다. 의외로 이원석이가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검사들이 한 번도 탄핵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여의도에 압박이 있다.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에서 압박이 진짜 실제로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한동훈이가 후원금이 8분 50초 만에 1억 5천이 찰대요. 1억 7천만 원이 순식간에 위드 훈이 한 8만 명 있더라고요. 위드 훈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런동훈이 환동훈이 뭐 탔다 뭐 한 번에 찼다. 현재 회원 위드 훈이라는 그 카페 회원이 8만 5천 명 정도 된대요. 그거 하는데 오늘 홍준표가 요즘 적극적으로 나서요. 제가 전체적인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판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가 어떤 싸움으로 가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이가 안 나올 줄 알았대요. 대통령실은 처음에 한동훈이가 안 나올 줄 알아서 적당히 나경원으로 친윤표를 몰아갖고 당대표를 세울까 막 이런 어떤 작전을 처음에 짜고 있었대요. 한동훈이가 당연히 안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대통령과 이렇게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지금 나오는 순간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선다고 하면서 돈이도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계속 홍카콜라가 한동훈이를 저 좌파 새끼들이 저건 그 총선 말아먹은 그 얼라 새끼가 어디서 또 민주당의 정권 내줬던 새끼가 또 국힘당 잡아먹으려고 막 홍카콜라가 나섰거든요. 그래서 연일 저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한동훈이가 위기론을 느꼈다는 거야. 그 주변에서 결국은 나중에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가 몰리면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재물이 한동훈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여의도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최혜병 특검이니 김건희 특검이니 결국은 윤석열 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은 빠지게 돼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한동훈이의 위기론 결국 한동훈이가 뭐든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독박을 씌운다는 거죠.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도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이가 기획해가고 했다. 그런 한동훈 재물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가장 꺼림낌한 게 한동훈 특검이거든요. 한동훈 특검을 사실상 자기가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뒷짐지고 있다가는 자기 특검 통과되면 자기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으로서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주변에서 뭐 얘기를 해봤지만 나가야 된다. 이번에 나가서 당권을 잡고 그래야지 김건희 특검이랑 최상병 특검이랑 그 대통령실에 모가지를 잡고 있어야지 네가 산다. 뭐 이런 정치적인 한동훈은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래요. 그 전까지는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이가 정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 패배를 계기로 경험도 없고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제 정치권에서 은퇴시키려고 한 거죠. 한동훈이를 자기의 이제 2인자도 아니고 한동훈이를 사실상 전체적으로 그냥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국힘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한동훈이를 더 이상 키워줄 마음이 없으니까 한동훈이는 이제 정치적으로 끝내려고 한 거죠. 근데 한동훈이가 여기서 이제 치고 나온 거죠. 나간다. 자기 나간다. 라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새끼 봐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친윤 후보들이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부랴부랴 수혈한 게 원희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이가 이제 친윤의 후보로 딱 나서니까 처음에 이제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원희룡이가 친윤의 후보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한동훈이는 뭐냐 사람들이 한동훈이는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혼란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윤은 이제 조직적으로 결집을 하게 되고 이제 한동훈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부터 최상병 특검에 대한 조건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자기가 어떤 뜻에서 얘기를 했던 간에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을 겨냥하는 문제고 대통령실이 가장 애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검은 조건부라도 찬성해야 된다. 이 말이 사실상 한동훈이는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더라도 당권을 우선 잡겠다라고 하면서 외연 확장을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히 이제 권선동, 홍준표, 그러니까 친윤 그룹들이 한동훈 배신론을 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선거가 아직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가 한 20일 남았잖아요. 앞으로 가면 한동훈이가 버티기 힘들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윤석열이가 지금 집권 3년 차밖에 안 돼요. 집권 3년 차이다 보니까 아직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이 움직임은 한동훈 하나 고립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이나 친윤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지자체장들입니다.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한동훈이가 만나자 그랬더니 싫어! 안 만나! 했죠. 지금 지자체장들 있죠, 여러분들. 도지사나 시장들 이 사람들이 꽤 많은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경북도지사 이철우가 안 만나주죠. 거기는 TK 국힘당에 가장 표밭이 많이 있죠. 대구시장 홍준표도 벌써 TK에서는 한동훈이는 배신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때린 놈. 박근혜 이명박 보수의 대통령들을 감옥에 가둔 놈. 계속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왜? 그쪽이 가장 표밭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중원에서의 싸움에서는 오늘 보세요. 지금 김태흠 충남도지사인가요? 충북도지사인가? 김태흠이 나서갖고 한동훈이를 까죠. 거기에 이장우 대전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대승을 했잖아요. 충남도지사 이장우 맞나요? 김태흠 대전시장 이장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빼고 호남 빼고는 다 졌단 말이에요. 다 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친윤을 지원할까요? 왜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한동훈을 까고 친윤 후보인 윤석열과 왜 그럴까요? 지금 지방 재정이 말이 아니잖아.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 그러면 이 기회에 한동훈을 까면서 원희룡을 띄워주려 그러면 지방 재정이 지금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함께 하면서 지금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나서갖고 친윤 후보 반한 연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와 혼자 외롭게 싸운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개태음이 개장우가 갑자기 나서는 거죠. 개태우 개장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민주당이 대부분 지방선거에서 다 깨졌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장들의 조직력이 꽤 셉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조직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들이 관리하는 조직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오늘도 대표적으로 윤석열 총선 끝나고 홍준표랑 윤석열이랑 막걸리 2통 먹고 사실상 거기서 이미 결론이 났다는 소리가 있어요. 한동훈이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이는 이제 정치적으로 끝이다. 그래서 계속 홍준표가 내뱉는 말은요, 여러분들 홍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 얼라 새끼가 와갖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말아먹더니 계속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난 척하고 믿었던 동훈이 새끼가 결국은 총선 말아먹어놓고 한다. 그 사실 윤석열의 생각을 홍준표의 입을 빌려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상황이 좀 아시겠죠? 제가 한동훈이가 과연 될까라고 제가 자꾸 퀘스천 마크를 짓는 게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가 8대2입니다. 8대2는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이 80만이래요. TK에 38만 36만 정도가 몰려있대요. 80만 중에서 30만 명 이상이 TK에 몰려있고 나머지 20%는 여론조사입니다. 결국은 이 여론조사는 한동훈이가 많이 반을 먹어봐야 1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20%에서 한동훈이가 50% 이상 나오면 뭐 10%, 12%밖에 못 먹는 겁니다. 결국 싸움은 책임당원 싸움이에요. 그렇죠? 결국 책임당원 싸움이에요. 책임당원 싸움이면 홍준표, 그 다음에 각 지자체장, 그 다음에 현직 국회의원들 조직표가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국힘당이 저는 무조건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배신자론이 먹히지 않을 것 같아도 TK와 PK에서 먹힙니다. 진짜로 의외로 아직도 저는 배신자론이 과연 먹힐까? 그때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는 다른데 이 박근혜를 추종하는 세력들, 정통적인 국힘당 지지자들은요,
박근혜 탄핵은 아직도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사기 탄핵이고 문재인 좌파 정부가 사실상 윤석열 박영수 특검을 이용해서 조작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박영수 특검 밑에 특검 반장이 윤석열이었고 직접 수사를 실무를 했던 게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이가 박근혜 35년 때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희룡이가 너 박근혜 35년 때린 새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한동훈이 어디서 네가 TK로 와? 박근혜 35년 때린 새끼 아니야?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국힘당의 이 탄핵에 대한 위기, 탄핵의 위기감, 그 다음에 배신자론을 부각하면 그 타겟은 한동훈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요, 이번 주에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잖아요. 뭐 원희룡이나 윤상현이나 나경원은 모두 각이에요. 나경원은 잘 보면 이 새끼도 나쁜 새끼고 이 새끼도 좀 나쁜 새끼고 네가 되든 니들은 둘 다 원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빠루라도 들게. 나는 원내야. 나는 원내기 때문에 빠루도 들 수 있고 이러다가는 당이 개판되니까 나를 시켜줘라. 지금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원희룡이 태도 하친한 게니 뭐니 싹 개판되고 한동훈이 되면 사실상 당정관계 어떻게 되는 둘 다 개판되니까 너도 안 되고 유일한 현직 국회의원 내가 하겠다. 지금 나경원이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보면요, 앞으로 이 싸움이 진짜 격화될 거예요. 계속 지금 용화대나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론조사를 돌려보겠죠. 계속 돌려보면서 점점점 뭐 지자체장 누가 가세를 하고 홍시장도 가세했고 개태음이도 가세했고 개장우도 가세했고 개철우도 가세했고 누가 가세했고 어디 지금 권난동이는 강원도에서 꽉 잡고 있고 이철규는 전국 조직을 모집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장지원이 꽉 잡고 있고 무대가 꽉 잡고 있고 제 얘기 여기저기 들어보세요. 조직력에서는 한동훈이가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조직력에서는 한동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동훈이는 그 20% 여론조사에서만 앞서는 거죠. 이 조직력에서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대의원에서 컷오프 통과해갖고 올라오잖아요. 고민정의가 여러분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등하는 거 봤죠? 응? 고민정의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2등하는 건 무슨 표였어요? 대의원 몰표였던 거예요. 그게 대의원 몰표 조직표였던 거예요. 그만큼 선거는 조직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계속 이번 주부터 이제 제대로 된 개싸움이 펼쳐질 건데, 한동훈이가 굉장히 이거는 저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이가 사실상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가 당권을 잡으려 그러면 윤석열과 각을 세우면 안 됩니다. 좀 여우 같은 짓을 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 꼭 지킬 거다. 나는 왜 내가 반윤이냐. 윤석열과 나는 20년간 온갖 동고동락을 했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 김건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내가 다 막아냈다. 내가 죽으면 윤석열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일단 당권 잡고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이는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외연 확장을 하고 있어요. 당대표가 된 다음에 외연 확장을 해도 되는데, 외연 확장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은 국민들 당을 위해서나 뭐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20% 여론조사를 하면 한동훈이가 더 박수를 받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힘당 당원들의 근본적인 그 생각들, 심리 상태, 국힘당 당원들, 여러분들 만약에 국힘당 당원들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태극기나 그 극우들의 마음은요, 또 자기네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러면 정말로 자기네들 보수가 이렇게 인재가 없냐. 탄핵에 대한 걔네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걔네들은
좌파의 선동에 의해서 박근혜가 탄핵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동훈이도 그 좌파의 선동에 앞장섰던 정치 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TK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팽배한 관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원희룡은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주장을 하고 있고 원희룡은 대통령과의 신뢰가 중요하다. 대통령과 신뢰가 기반이 돼야지 당과 정부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우리가 이 정부가 살아야지 당도 산다는 입장. 원희룡은 윤석열이 살아야지 국힘당도 산다는 입장이고 원희룡이는 대통령실이 잘못 가면 당이 대통령실에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당이 올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나경원이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끼리 싸우고 지랄이냐. 국회 가서 싸우자. 근데 국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밖에 없다. 윤상현 아니 누구죠? 그 원희룡 한동훈 니들 적당히 해라. 니들 국회 어차피 힘도 없는 당대표 아니냐.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오늘 비전 발표회 5분짜리 보면 한동훈이가 그러잖아.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 저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넷이 사진 찍는데 딴 사람들은 다 앞을 보는데 한동훈 혼자 이거 뭐니? 병신. 재수없어. 전부 5분 정견 발표하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지 혼자 봤어요? 이거 뭐야? 그 사진 본 사람 사진 봤죠? 뭐야 그 병신. 이게 뭐야? 그래서 당대표 후보자면 다들 앞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 셀카야? 아유 씨. 로렌 찾아줘. 그 사진 어딨어? 나 쪽팔려갖고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뭐지? 로렌님 그 사진 링크 좀 걸어줘. 난 진짜 아마 까치발도 한 것 같아. 희진을 뜨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찾았어. 여기 있네. 내가 들고 있네. 손에. 뭐야? 지 혼자 이러고 있잖아. 다 앞에 보고 있는데 지 혼자 이러고 있잖아. 이거 봐. 다 똑바로 섰잖아. 3명 다 여기 똑바로 섰잖아. 아유 진짜 쪽팔려갖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쪽팔린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반격을 했어요. 배신자 프레임이다. 네가 박근혜한테 35년형을 때린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이 너도 할 말 없어 새끼야. 원희룡이는 뭘 했냐.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보면요. 원희룡이가 여러분들 제주도지사였어. 한동훈이가 이 정치적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이 지식이 좀 짧은데 한동훈이는 그 당시에 원희룡이가 한동훈이는 국회의원이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 당시에 원희룡은 제주도지사였어.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원희룡이 뭐를 했냐면, 그렇죠. 국힘당을 탈당하기 전에 얘가 뭘 했냐면, 그 다음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5.13 제주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이 됐던 인물인데, 얘가 그때 만든 게 뭐더라? 그 무슨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찬성을 하면서 김무성 그 당시에 무대 유승민 남경필 등과 12인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해서 박근혜 탄핵을 앞장섰던 놈이에요. 그때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등과 그 당시에 새누리당 비상시국 국무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한동훈이가 꼬집는 거고, 네가 잘한 거 없지 않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약삭빠른 원희룡이가 국힘당 간판을 달고 제주도지사에 도전했다가는 절대 이거 당선될 수 없겠다 그래갖고 무소속으로 나가갖고 당선됐잖아요. 그때 돌았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원희룡 민주당 입당설이었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원희룡 민주당 입당설이 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5월 17일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도 입당을 권유하는데 심각하게 얘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상대방 민주당 후보를 발끈하게 만들었고, 다음날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대표적인 탈당 전문 철새 후보, 정체성도 없고 달면 삭히고 쓰면 뱉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후보라며 제주 유권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민주당 입당설. 이 새끼 그 당시에 지가 과거 국힘당 후보라는 걸 지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자꾸 자기한테 입당을 하란다면서 이 셀프 자가 발전했던 거예요. 민주당 입당설은 자가 발전시켜갖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거부감 없이 한 다음에 당선 후에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꾸 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저도 덕담 차원에서 얘기한 적 있지만 선거기간 도정에 점령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뺐던 거예요. 셀프였어 이거. 이거 셀프였어요. 셀프. 자가 발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희룡은 한동훈한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원희룡을 공격하는 포인트는, 너 옛날에 박근혜 탄핵 12인에 속했던 네 탄핵 주도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원희룡이가 네가 박근혜 35년 구형 때린 새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네가 박근혜를 구속시킨 새끼 아니야! 35년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 잔인한 놈아?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원희룡이가 한동훈한테 너 35년 때린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윤석열이가 주도했거든. 윤석열 쏙 빼고 한동훈이만 공격하는 거야. 얘네들은 다 똑같은 새끼들이라서 모순이야. 그 당시에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랑 한 몸인데, 한동훈이가 35년 때릴 때 윤석열은 가만히 있었겠냐?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한동훈이를 까기 위해서 사실상 네가 박근혜 35년 때린 새끼 아니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러면 윤석열은 저 비용신 새끼, 저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이 비용신 새끼가. 그럼 나는 아유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렇잖아. 똑같은 새끼들인데. 그래서 지금 원희룡이가 그러면 왜 자꾸 박근혜를 꺼내냐면요, 그냥 탄핵 트라우마. 지지자들, 지지자들, 그러니까 배신, 탄핵 이 자체는 TK에서 우리가 남이가, 그쵸? TK, PK에서의 국힘당이 무언해 우리가 남이가 배신자 프레임, 이거는 먹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가장 표밭인 TK, PK를 중심으로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켰다. 그 다음에 그런 구속시켰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또 윤석열을 탄핵의 길로 갈 것이다. 네거티브 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거기에 이제 존재감 없는 나경원은 둘 다 까는 거고, 지금 친윤 반윤 해갖고 싸울 때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피부 썩어요. 서로 그렇게 난타전하다가는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광역 단체장들이 나경원 추가로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가 유튜브 어떤 대형 채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나경원이가 승부수를 던지는 게 바로 사전선거 폐지론, 그 다음에 핵무장론. 나국상도 이제 나름 자기의 그 핵심 코어 지지층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원희룡이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나 이런 어떤
그 핵무장 이런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어떻게 보면 다음 대권을 지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얘기나 핵무장론을 얘기했다가는 다음에 따라다닐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경원밖에 못합니다. 왜? 나경원이는 서울시장이 목표니까. 나경원은 대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는 오로지 오세발이에게 뺏긴 서울시장을 하고 싶으니까 자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오세발이가 다음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국상은 이번에 사실상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우들, 완전 극우 중에 그 태극기 부대, 그 다음에 부정선거론, 이 정광훈이나 그쪽 패거리들이 핵무장 사전투표 폐지 이런 건 유튜브 안에서의 표심이거든요. 요걸 잡기 위해서 뜬금없이 핵무장 추진할 것, 이거 지도 안 되는 거 알죠? 이건 선거용이죠, 선거용. 핵무장 추진했다가 우리나라 유엔에서 제재받습니다. 이거 국힘당 애들이 진짜 무책임하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유엔의 NPT 국제 핵협상 방지 조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 NPT를 탈퇴하는 순간 우리나라도 북한과 똑같은 국제의 제재를 받아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것은 NPT 탈퇴를 했기 때문이에요. 북한도 여러분들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된 국가죠. 그런데 그 유엔에 가입하면서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것까지 같이 가입을 하는데, 유엔에는 가입돼 있지만 이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사실상 탈퇴를 선언을 하면서 핵 개발을 전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제재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무장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순간 유엔은 우리나라에게 제재를 할 것이고,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지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미국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새끼야. 그냥 니들 저번에 미국에 와갖고 야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어? 준서 시끄러 새끼들, 가 새끼, 가서 싸워 니네끼리 새끼. 그러면 그래도 한 번만 이번에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가 이 새끼야. 그러면 전시작전권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죠. 이거고, 결국은 이제 광역단체자 등들, 제가 오늘 유심히 보는 게 결국은 윤석열이가 이제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거예요. 알겠죠? 지금 경북도지사의 이철우, 그 다음에 충남도지사의 계장음, 그 다음에 김태음이죠. 개태음, 대전시장의 계장우, 광역단체장들이 직접적으로 한동훈은 때리기 나선다는 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갑자기 여러분들 중앙정치의 지자체장들이 뛰어드는 자체가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결국은 윤석열에게 지방 재정 교부금,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한 번 더 하려면 한 번 더 하려면 뭔가 해놔야 되잖아. 지방선거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와 엇박자를 내다가는 지방사업 추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한동훈 때리기에 나선다는 것은 용산의 압력이, 용산의 개입이 시작됐다. 앞으로 다음 주 하면 점점점 한동훈 쪽이 위기에 좀 몰릴 수밖에 없다. 과연 조중동의 지원 사력이 어디까지 갈 거고 한동훈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번 전당대회의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인데 김두관이 나온다 그래갖고 한 명만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좀 뭐 재성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좀 한 명만 나왔고, 좀 3자 대결 해갖고 막 99% 이렇게 나오면 공산당 같으니까, 뭐 이재명 92.3, 김두관 5.1, 뭐 나머지에 2.3 그래갖고 92%로 이재명 당선, 뭐 이 정도. 3자 대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이제 10명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일부 컷오프를 하고 8명 중에 5명이 뽑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머리로 놓을 것인가, 정봉주를 머리로 놓을 것인가, 2명을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정봉주, 뭐 김병주, 정봉주,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영배, 정봉주, 한준호, 정봉주, 그러니까 머리를, 그러니까 정봉주로 놓으실 분들은 정봉주. 만약에 난 그래도 이번에는 좀 딴 사람이 좋다. 그러면 민영배, 이현주, 한준호, 또 누가 있죠? 강선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된다 이런 거 갖고 좀 싸우지 마세요. 좋은 분들이니까. 예. 수석을 정봉주가 하면 잘하겠죠. 근데 정봉주 의원은 자기 일 빼고는 잘해요. 정봉주 의원은 자기 판단만 못하고 당 판단이나 이런 건 잘 싸워요. 정청래 가고 정봉주 왔다. 전투력은 만렙이죠. 예,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